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날씨가 좀 완전히 풀려가지고 네, 조금 예. 선선한 느낌도 네, 들기도 예.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저녁 7시 라이브는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고대 구로병원 순환계내과의 박창규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께서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 네. 건강일 것 네.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혈압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좀 상식도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궁금하신 네. 것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이 고혈압에 대해서 그 이유와 함께 올바른 정보들 전달해 주시러 교수님께서 직접 비욘디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예. 저희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 의사 생활한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고혈압 쪽이 제 전문이고, 최근까지 대한고혈압학회 회장을 했고요. 뭐 세계 고혈압학회 부사무총장도 했었고, 뭐 고혈압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물론 심장학회 이사 등의 심장 전문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네, 이걸로 제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네.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교수님. 예, 자랑거리도 너무 예, 많으신데 또 예, 너무 예, 예, 예. 겸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또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셔서 자료 보면서 같이 네,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또 제가 질문도 중간중간 전달 네, 드릴 네, 테니까 예. 그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증가하는 이유, 고혈압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얘기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괜히 고혈압에 대해서 요새 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또 잘못된 정보도 되게 많아요. 이번 기회에 그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바로잡는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분류가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유럽이 양대 산맥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요 둘 중에 가장 좋은 점만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국의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보시면 미국은 모든 게 미국, 유럽, 한국 다 정상은 120에 80. 120은 이제 우리가 쉽게 최고혈압, 밑에는 그 최저혈압 하는데 위에가 이제 수축기예요.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혈압이라서 수축기 혈압이 되고요. 밑에는 심장이 확장할 때, 확장기 또는 이완한다 해서 주로 확장기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둘 다 120 또는 80 이하여야 돼요. 두 개 다. 이건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혈압으로 보면은, 고혈압이 이제, 미국은 140에 90,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다 혈압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똑같고, 유럽도 똑같은데, 이걸 갖다 좀 나눈 게 좀 다르죠. 고혈압을 미국은 이게 좀 애매해. 같은 1단계인데 130 이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130 이상부터 또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나라랑 유럽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제 130 이상일 때 전 단계라고 하고 140 이상일 때 고혈압인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걸 1기와 2기로만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160 이상, 확장이 100 이상이면 무조건 2기에서 이제 중증 고혈압으로 칩니다. 유럽은 이걸 하나 더 나눴어요. 세 개로 나눠서 아주 180 이상일 때 아주 심한 고혈압으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혈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다. 근데 쉽게 생각해서 140, 90 이상은 고혈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정의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인도 이제 초고령증, 아주 그 초고령층 8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너무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올해 유럽에서는 85세 이상으로 이걸 올렸어요. 더 올렸군요. 더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중위 연령이 지금은 한 44세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보시면. 네. 근데 이제 한 50년도 안 지나면
62.2세가 중간 연령이 돼요.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예, 쭉 놨을 때 50등이 62세.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증가되는 거죠. 이야. 그때 어느 2070년대 저 정도 되세요? 2070년이면은 제가 한 62세쯤 되나요? 넘죠. 넘나요? 네. 또 그때가 아이고, 비록 헷갈려. 중간쯤 될 거예요, 나이가. 중간 비슷하게 그렇게 변합니다. 보시면 이거 보세요. 60년대 보면 65세 이상이 3%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2020년대 되면 한 16% 되죠. 65세 이상이. 이야. 근데 뭐 좀 한 15년만 지나면 34.4%. 3분의 1. 예, 2070년대는 반이 65세 이상이에요. 이렇게 노령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노인병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혈압으로 돌아와서 혈압은 무엇이냐? 혈압은 반드시 필요해요. 혈압이 없으면 피를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압을 결정하는 인자가 심장에서 피를 쫙 쏴주죠. 이게 심박출입니다. 심박출량인데 이게 그 혈액으로 이제 몸에 계속 공급을 되니까 한 번 쫙 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쏴줘야 되니까 이걸 1분에 몇 번 쏟냐. 그래서 한 번 쏠 때 곱하기 1분에 몇 번 심장이 쏴주냐. 맥박수가 됩니다. 그 곱한 게 심박출량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혈관이 보면 이제 혈관에 저항이 있잖아요. 혈관에 저항이 없어도 안 돼요. 혈관에 저항이 없으면 피가 뽑아내는데 그 다음에 가지를 못해요. 저항이 있어야 그 저항으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혈액이 전신에 퍼져나가는데 저항이 없으면 싹 쏴주고 그냥 끝. 그럼 피가 우리 몸에 필요한 말단, 장기까지 가지를 않거든요. 전신 저항도 필요한데 저항이 너무 셀 때 고혈압이 오는 거고 박출량이 너무 없거나 저항이 너무 없으면 저혈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심박출량은 내주는 거니까 볼륨이 많이 작용합니다. 피양. 혈관 전신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도 알 거예요. 우리 몸의 호르몬 계통인데요. 레닌 엔지오텐신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닌 엔지오텐신계가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다 조금 약간 알도스테론이라는 게 조금 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레닌 엔지오텐신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 돼 버렸고요. 거기다 이제 교감신경도 좀 작용해요. 젊은 사람에서 특히 교감신경이 많이 작용하고요. 그런 게 많이 올라가면 혈관 전신 저항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고혈압이 결정이 됩니다. 이 양과 저항에 따라서. 근데 이제 노화가 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혈관 팽창성이 감소해요. 혈관벽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벽이 두꺼워지면서. 그러면서 동맥 혈관의 동맥입니다. 이건 죽상 동맥경화증이 굉장히 증가해요. 동맥경화 많이 생겨가는데 동맥경화라는 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고 두꺼워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에 보면 치석 같은 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LDL. 요게 굉장히 조그만 스몰 LDL. 요게 혈관 벽으로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매개가 돼서 이 안 혈관 벽 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플라크. 플라크입니다. 동맥경화 플라크인데 이게 모양이 꼭 죽을 갖다 탁 떨어뜨려서 탁 붙은 것 같은 모양이라서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해요. 중모양이라서. 중모양. 네. 예. 그래서 죽상 동맥경화증 좀 쉽게 설명하기 약간 네, 이걸 보일까요?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고무장갑인가요? 예, 고무장갑입니다.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수술용 고무장갑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이에요. 예. 네. 근데 젊은 사람의 혈관이라고 생각해 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서 젊은 사람의 혈관 조금만 바람 불까요? 네. 젊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막 늘어나죠. 네. 잘 늘어납니다. 이거 생각만큼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 이렇게 왜냐면 바람을 많이 안 넣어서 팽팽하게 보입니다. 팽팽해 보이죠. 네. 근데 고무장갑은 뭐 약간 더 두껍죠. 거의 차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늘어나요. 아,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다르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 이 두께에 그렇죠. 따라서. 두께가 이게 오. 딱딱해지고 탄력이 없어지면 잘 안 드러나요. 아. 예. 그러니까 잘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 저항이 별로 없죠. 네네. 그러면 혈압을 올려주지가 않겠죠. 똑같은 볼륨이 가도. 아, 똑같은 저항이 볼륨이 낮으니까. 가도 쫙쫙 늘어나면 저항이 없으니까 혈압이 올라갈 일이 없겠죠. 그렇죠. 별로. 근데 나이가 들어서 혈관벽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해지면은 똑같은 볼륨이 가더라도 아, 혈관 저항이 세니까 압력이 커지죠. 네. 압력이 커지면 뭘로 나타납니까? 고혈압이 되는 혈압이 거예요. 올라가. 혈압이 보일 것 올라가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없어지니까 똑같은 양의 심박 출량과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가도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볼륨에 혈관 저항이 세지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콩팥이 안 좋잖아요. 콩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똑같이 먹어도 콩팥에서 배설되는 양이 나오니까 몸 안에 볼륨이 많아지죠. 많아진 똑같은 볼륨이 가도 혈관벽이 딱딱하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고. 예,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동맥경화가 생기고 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상처를 입잖아요. 딱딱하다 보니까 혈액이 막 지나가다 보면 저항이 세고 그러니까 상처가 좀 있죠. 상처가 있고 동맥경화 그 플라크 반 이런 게 생기면 혈관벽이 지저분해지니까 나름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피가 나면은 나중에 딱지가 지잖아요. 딱지가 지는 것 같이 혈관벽에 딱지가 지는 게 바로 칼슘이 침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침착되는 건 어떻게 생겨면 자기가 방어하려고 생긴 걸 수 있어요. 이 상처 난 걸 방어하려고. 그래서 어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칼슘이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칼슘이 있다는 거는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걸 이미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칼슘 침착됐으면 당신이 이미 동맥경화가 혈관에 생겼으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칼슘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칼슘이 침착되면 더 딱딱해지죠. 그럼 혈관 저항성이 더 증가되죠. 그러니까 말초 저항이 증가되고 심박 출량이 똑같이 나와도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심박 출량도 또 감소되고 콩팥으로 가는 저항 때문에 콩팥에도 혈류가 감소돼요. 감소되면은 심부전도 생기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콩팥 부전도 생기고 또 신장 혈류가 감소되면은 거기서 이제 콩팥의 바로 옆에 그 콩팥 옆에 혈관이 있는 데서 이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서 혈류가 감소된다 느낌은 레닌 엔지오텐신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레닌 엔지오텐신이 막 활성화돼요. 아까 뭐랬죠? 레닌 엔지오텐신이 활성화되면 혈관 저항이 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겹치면서 나이가 들면은 이래저래 똑같은 정도가 생겨도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동맥 경직도가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혈관벽이 딱딱하면서 쫙 올라가니까 좀 빠르게 혈액이 쭉 가게 됩니다. 쭉 가게 되고 이게 혈액이 쭉 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도 이게 혈액이 항상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가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계속 말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게 빠르니까 오는 것도 빨라요. 오는 게 빠른데 뒤에 또 밀고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는 게 수축혈압이 되고 좀 뒤에 멈추는 게 확장혈압이 돼야 되는데 확장기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거하고 오는 거하고 빨라지니까 돌아오는 게 빨라지니까 이 확장기 오는 기간에 수축기가 겹쳐버려요. 그 수축기혈압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립니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만큼 하나 혹을 갖다 딱 붙여요. 수축기에. 그리고 확장기 있어야 할 혈액이 여기에 붙어버리니까 확장기압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수축기는 혈압이 올라가고 확장기는 떨어져요. 그리고 수축기 단독 고혈압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아닌데 나이가 보통 6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혈압은 거의 다 수축기만 올라가는 단독 혈압이 되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수축기만 혈압이 올라가고 맥압, 수축기하고 확장기의 차이가 맥압인데 맥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늘어난다. 네네. 그래서 맥압이 60 이상 되면 이미 혈관이 노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혈관 손상이나 마찬가지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해요. 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자꾸 이제 혈관이 손상받고 거기다 나이가 들면서 고지혈도 생기고 혈당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데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딱 가다가 대동맥에서 쫙 옆으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또 동맥경화가 잘 생겨요. 갈라지는 부지에. 그래서 죽상경맥성 신동맥 협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레닌-엔지오텐신 시스템 이런 게 막 활성화되면서 콩팥에 의한 고혈압 빈도 확 올라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다 코골이 생기잖아요. 남자는 코골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자분들도 나이 들면 코골이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코골이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요. 교감신경이 막 황진돼요. 왜냐하면 자다가 숨을 못 쉬거든요. 네네. 숨을 못 쉬니까 막 이제 흥분 상태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 부정맥, 뭐 그 심방세동이니 뭐 이런저런 부정맥도 잘 생기는데 혈압도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에 대한 2차성. 또 그런 경우엔 일반적인 약을 써도 혈압이 조절 안 되는 저항성 고혈압이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혈관이 이제 딱딱하고 뭐 그 신경계도 노화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일정하게 혈압을 잘 조절을 못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소변에서 그 빨리빨리 특히 짜게 먹으면 네. 나트륨, 소금기를 빨리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을 잘 못 해주니까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이게 야간까지 저류가 돼요. 그러니까 볼륨이 잘 때까지 많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 쫙 빠져서 잘 때는 혈압이 이렇게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잘 때도 혈압이 계속 높은 거죠. 야간 고혈압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혈압이 자꾸 혈압은 모든 게 일상생활이나 세상 모든 게 평탄해야 좋은데 이게 자꾸 혈관이 뭐 딱딱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혈압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모든 게 그래요. 혈압도 변동성이 클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변동성이 높을수록 혈당도 변동성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높으면 다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변동성 큰 게 뭐예요? 보통 땐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갑자기 긴장돼서 혈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걸 이제 흰 가운을 보면 혈압이 오른다 해서 배기고혈압이라고 그러거든요. 배기고혈압도 증가되고 또 이 신경계도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요. 뒤에 좀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앉았다 딱 일어나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네. 또는 음식을 먹고 나서 미주신경이 막 활성화되는데 그런 과정에 또 장애로 인해서 식후에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뭐 깜빡하고 어지럽다가 실신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부종도 잘 생겨요. 요거 좀 복잡한데 하여튼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혈액이 자꾸 모세혈관벽 막을 통해서 자꾸 빠지는 게 많아져요. 저류가 잘 되다 보니까 특히 혈압약 먹고 나서 부종이 발등이나 이제 이 발 하지에 부종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혈압 변동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혈관이 막 되게 딱딱해진 거 이게. 그리고 이런 뿌락크들 막 있고 그러면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 기능도 떨어지고요. 혈관이 우리 몸에 혈관이 있으면 혈관 벽이 우리 몸의 가장 큰 내부 미기관이에요. 혈관 벽에 혈관 벽이 딱 가린 게 내피세포인데 내피세포에서 가장 많은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산화질소라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혈관도 확장시키고 피가 안 굳게 만들고 아주 중요한데 그 혈관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거기서 산화질소도 생성이 안 되고 혈관이 확장이 안 되고 막 수축하고 피가 막 엉겨 붙죠. 또 염증도 많이 생기면서 염증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제 피가 잘 안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은
세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피로하죠. 피로하다 보고 그러면 빨리빨리 문제가 생긴 걸 제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고 염증 인자들을 자꾸 배출하게 됩니다, 세포에서.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또 동맥경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런 노화가 되면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은 어떤 거냐면 앉았다가 딱 일어날 때 보통 수축기 혈압이 20 떨어져요. 보통은 자기가 한 130이었다고 그래봐요. 일반적인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근데 딱 일어나서 보통 1분이나 3분 될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그러니까 130이었는데 105로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되는 겁니다. 이완기는 10이에요. 밑에가 100이었는데 90으로 떨어지면.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은 게 나이가 60세 이상 되면 20%, 굉장히 70세 이상 되면 30%, 고혈압 환자에는 30%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항상 그러죠. 뭔가 어지럽다고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우시죠? 뭐라고? 일어날 때 항상 바로 일어나지 말고 고개 숙이고 하나 둘 하면서 천천히 하나 둘 하고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시라고 항상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게 대동맥이 있고 대동맥에서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거든요. 이거 경동맥이라고 하는데 경동맥에 하나 이렇게 부풀린 데가 있어요. 이게 경동맥 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벌브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여기 자율신경 압수용체라고 있어요. 자율신경 압수용체인데 이게 민감도 감소되면 딱 일어나면 자율신경이 확 작용해서 이게 빨리빨리 심박수도 빨리 뛰게 하고 이걸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빨리 유지시켜 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능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일어날 때 혈압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혈압이 유지가 안 되고 어지러워하고 잘못하면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잦은 부종이 생기다고 그랬죠. 이게 그 모세혈관막을 통해서 혈액에 뭐 혈구도 있고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액체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액체에서 사실 이제 단백질이나 영양분 많이 보내죠. 그게 이제 간질 조직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직에 그 수분이 고이니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상적으로 또 중요한 게 칼슘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혈압 강압 효과 되게 좋은데 노인들한테 이 사용할 때 하지 부종이 잘 생겨요. 이 현상이 더 잘 일어나요. 뒤에 이제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사진을 내가 넣었는데 사진이 빠졌나? 네, 그럼 이제 왜 이제 노인에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잘 생기는지 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 대표적인 거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인터넷에 한동안 되게 이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자몽. 건강기도 그랬고 포도와 자몽 고혈압 환자 주요할 음식인가.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포도를 먹으면 안 돼 하고 뭐 이게 뭐 일반화됐어요. 자, 그래서 남편이 고혈압이에요. 부인이 당연히 자몽 먹으면 안 돼. 또 바나나도 막 얘기했어요. 바나나도 있나요? 바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까지 먹지 마네 이런 얘기가 됐는데 내가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나 이제 찾아봤더니 자, 포도의 영어명은 뭡니까? 그레이프예요. 네. 자몽의 영어명은 그레이프 프루트예요. 네. 그러니까 칼슘 차단제 먹으면요. 자몽을 같이 먹으면 서로 작용하는 인체 그 수용체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 대사하는 그 부분에 좀 겹치는 데가 있어요. 그 겹치니까 칼슘 차단 먹고 자몽 먹으면 칼슘 차단제 그 실제 농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으니까 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일정하지가 않고. 그럼 그 농도가 커지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칼슘 차단제를 먹을 때는 자몽을 먹지 마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자몽이 그래프 프루트이니까 프루트은 그냥 과일이잖아요. 그래프는 포도잖아요. 그래서 포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포도까지. 포도까지 얘는 아주 그냥 멀쩡하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포도가. 그죠? 네. 예, 포도 굉장히 좋습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당뇨 있는 사람은 좀 제어해야 되는데 당뇨 있는 사람도
혈당 때는 포도를 아주 못 먹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당뇨과 얘기만 따지면 그래요. 근데 심혈관계로 따지면 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혈당이 조금 오르더라도 과일을 웬만큼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네. 혈당 오르는 그 효과보다 훨씬 그 이득이 많다. 심혈관계 여러 가지 영양소, 심혈관 보호작용이 훨씬 많으니까 그 혈당 좀 오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는 그렇지만 적당히 다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는 좋은 겁니다. 자몽도 괜찮은데 고혈압 약제를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칼슘 차단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몽은 좀 주의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자몽을 뭐 때로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나 뭐 두 개 먹는 거 조금 뭐 같고 적당히 먹는 거는 예, 뭐 괜찮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혹시 먹었다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네. 없어요. 예. 그래서 포도는 사실 죄가 없어요. 예, 그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잘못된 복약지도예요. 그리고 자몽은 사이토크롬 P450이 보통 이제 대사 과정이 항상 많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서로 거기서 연관되기 때문에 칼슘 차단제 먹을 때 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포도 같은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이 많아서 고혈압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채소에 칼륨이 많아요, 야채. 근데 바나나가 과일이잖아요, 과일.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칼륨이 제일 많은 영어로는 K입니다. K. 네. 예. K 푸드 요새 한참 그냥 뭐 세계에서 좀 난리죠. K. 칼륨이고 영어로 저희 의학적으로는 포타슘이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약제를 쓰면은 이제 그 칼륨이 몸에 너무 많아지면 고칼륨증이 됐을 때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고혈압 약제 중에 사실은 그렇게 안 써요. 안 쓰는데 아주 일부에 혈압이 가장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는 아까 알도스테론 있잖아요. 알도스테론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알도스테론 억제제를 사용하면 칼륨 배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경우인데 거의 안 쓰고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칼륨이 많은 걸 먹으면 안 된다. 과일과 푸른 채소 섭취를 제한할 걸 권유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요. 레닌 엔지오텐신 차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혈압 예방하는데 레닌 엔지오텐신 차단제로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제예요. 엔지오텐신 차단제라는 약제가 있고 그 이전에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마른 기침을 하게 돼서 최근에 잘 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칼륨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칼륨 올라가는데 칼륨이 올라가게 하는 거 먹으면 안 되네? 그래서 바나나나 이런 거를 못 먹게 이게 막 인터넷에 막 나오고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 같이 칼륨이 많은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좋다. 혈압 오른다는 다 이제 알잖아요. 네. 그런데 칼륨이요. 그 소금기를 나트륨이라고 그래요. 나트륨의 그만큼을 중화시킨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트륨 2g 먹는다. 칼륨 2g 먹는다 하면 이걸 나트륨을 중화시켜요. 그래서 요즘은 싱겁게만 먹으라는 것보다 이 칼륨을 많이 섭취하라는 걸 더 권고합니다. 그건 뭐냐? 이런 푸른새쪽, 야채, 그리고 바나나 같은 과일 종류입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거의 나타나지도 않는 희박한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우리 망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바나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랑 바나나가 좀 억울하네요. 네. 억울하죠. 되게 억울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혈압 높은 사람이 피해야 할까? 예전엔 굉장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만 얘기했잖아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그러니까 맨날 뛰는 거라든가 그런 거죠. 트레드밀이나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항성 운동 또는 숨을 안 쉬는 그 언에어로빅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산소 운동 위험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스쿼트나 플랭크 이런 운동들이죠. 그리고 꽉 힘만 주고 있는 거. 네네. 그건 이제 단편적인 연구를 할 때 그런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좀 오르더라는 거예요. 와, 혈압이 오르니까 고혈압 환자 안 되겠네. 근데 그런 운동을 사실 좀 못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자,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하고 그 기준이 굉장히 다 애매합니다. 무산소 운동이라는 건 산소를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든다고 해봐요. 하여튼 숨 안 쉬죠. 네네. 들고서 숨 쉬나요, 안 쉬나요? 쉬죠. 쉬죠. 네. 그러니까 쉬고 숨 안 쉬는 시간 있고 숨 쉬고 숨 안 쉬는 시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구분이 사실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요. 계속 숨만 안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00m를 뛴다고 생각하고요. 100m에 한 60m는 숨 안 쉬고 뛰잖아요. 숨 참고. 숨 참고 뛰어요. 네네. 100m 오.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운동선수는 100m 10초 내에 뛰는 사람은요. 한 번도 숨 안 쉴걸요. 올림픽에 나간 사람은 100m 숨 한 번도 안 쉬고 뛸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산소 운동이 무산소 운동이야. 아직 경계가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네. 유산소와 무산소는 운동. 그러니까 대부분 겹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겹치고 유산소가 산소가 들어가야지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그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해봤더니 이 무산소 운동 쪽 뭐 이 저항성 운동 대표적인 게 뭐 프랭크 같은 거 이런 스쿼트 숨 안 쉬고 어떤 면에 제일 이 혈압 올릴 수 있는 운동인데 해봤더니 이게 어쩌다 한 번 나이에 쭉 해온 사람을 해봤더니 그 유산소 운동한 사람보다 혈압 떨어지는 율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학이나 이 과학은 진리라고 하는데 항상 변해요. 과학은 그 진리, 진실 이거 항상 변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100% 과학은 그때까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게 지금까지 가장 믿을만하다는 게 진실이고 과학은 언제든지 과학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자, 좋다는 거고. 자, 이제 고혈압을 굉장히 환자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고혈압약을 처방하거나 또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거나 이러면 환자들이 자꾸 거부해요.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생 약을 못 끊는다. 상당수는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노화가 된 게 다시 젊어지기가 벤자민도 아니고 대부분은 벤자민이 아니죠. 다 나이가 그렇죠. 들죠. 그럼 혈관 노화가 되기서 혈압이 생겼는데 이거를 약을 다시 끊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지혈도 마찬가지예요. 고지혈도 젊을 땐 전혀 없다 나이 들면 생기는 게 몸에 고지혈 수용체가 없어져요.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용체가 점점 노화돼서 없어지니까 고지혈이 그냥 그대로 생겨버린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냐? 젊은 사람들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중이 갑자기 확 증가되면 체중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체중 5kg가 늘으면 뭐 혈압이 한 2, 3은 증가됩니다. 또 술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짠 음식 많이 섭취하고 이런 걸 하면 혈압이 올라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긴 혈압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이 없어지죠. 그 나이 든 사람이라도 어떤 경증의 고혈압에서 어떤 이런 요인들 있잖아요. 살이 많이 쪘던 사람 살 빼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죠.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런 사람들 운동 많이 하고 하면 떨어지죠. 정말 열심히 하면 혈압은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예. 안 했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회생활 포기하고 자기가 집에서 맨날 헬스만 다니고 도시락 싸갖고 단백질은 닭가슴살만 맨날 먹고 과일 먹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6개월, 1년 버티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 버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약 안 먹고 혈압을 정상으로 돌려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을 먹는데 그래도 약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건강에 나쁘다? 자, 이 보시면 수축기혈압 기준은 볼게요. 수축기혈압 90, 뭐 확장기는 60 이하인데 좀 이건 문제가 있어요. 노인이 될수록 확장기 떨어진다고 네, 아까 그랬잖아요. 차이가 예, 커진다고. 그러니까 확장기 60,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요새는 얘기가 안 돼요. 아, 워낙 노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네요. 예전엔 노인들이 별로 없고 뭐 평균 수명 60 이하일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확장기를 얘기를 하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축기만 보고 90 이하를 저혈압으로 보는데 저혈압이 위험하다 이렇게 한참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험하지 않다. 왜 이게 위험하지 하면 갑자기 막 뭐 장염 같은 게 해서 설사를 막 한단 말이에요. 탈수가 막 돼버렸어요. 그다음 교통사고 나서 출혈이 막 돼버렸어요. 그럼 혈압이 뚝 떨어져 버리죠. 몸 안에 볼륨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다 사망하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혈압 되니까 환자가 죽어버리네, 사망하네, 정말 위험하네 이렇게 되고 급성이 아주 만성병인 경우 말기 암 환자 몸이 전부 쇠약해지죠. 나중에 뭐 에너지도 없고 그러니까 혈압을 올릴 기력이 없어요. 그럼 혈압이 낮죠. 심부전 환자, 콩팥부전 환자. 심부전은 심장이 짜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다 망가지니까 짜줄 수가 없죠. 심박출량이 너무 떨어져요. 혈압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어느 상황 가면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혈압이 되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저혈압이 나쁘다 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에 그런 급성 뭐 사고나 질환이 왔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심각한 만성병이 있어서 저혈압이 생긴 사람은 안 좋죠. 그건 말기가 된 거고. 그런데 이상이 없는 사람들,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혈압이 낮은 경우는 혈압을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이 좋으니까 저절로 어느 정도만 가도 탄력으로 계속 혈액을 말단까지 잘 보내요.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저혈압이 많잖아요. 네. 그게 혈관이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런 것 때문에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좋아가지고 혈압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혈압이 낮게 나오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훨씬 덜한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저희가 이제 혈압이 낮아서 어지럽다고 하는 여자들이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심리적인 걸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증세가 있고 힘들어하면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못 견디게 그러면은 조금 더 짜게 먹으라든가 뭐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하는데 특별히 그럴 권리가 없고요. 그렇게 50대일 때까지 저혈압이었던 사람도 나중에 평생 살 동안에 어차피 올라가나요? 어차피 올라가요. 90%는 오래 살면 살수록 고혈압이 온다는 거예요. 폐경 이후에는. 네. 그러니까 나는 저혈압이니까 고혈압이 올 리가 없어. 이런 확신은 전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까하고 좀 얘기가 같은 건데 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냥 오래 살고 이제 우리가 콩팥병을 이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콩팥병은 어떤 자가 면역이나 무슨 면역 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콩팥병이 많이 생긴다고 의사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콩팥병은 반은 당뇨 때문에 생깁니다. 만성 심부전 오는 거. 그리고 한 20%가 고혈압으로 생겨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뭐 그 자가 면역이니 뭐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당뇨, 고혈압 조절 잘하면 콩팥병 예방이 되게 좋습니다. 물론 노화가 돼서 점점 조금씩 나빠지면 할 수 없죠. 근데 콩팥병이 있는 사람 고혈압 환자는 더 안 좋은데 콩팥병에서 보면은 이
혈류가 들어가서 사구체라는 데서 노폐물을 제거하거든요. 이게 사구체라는 게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모세혈관 덩어리에 콩팥에 이 조그만 관들이 쭉 있어요. 하수기 아주 미세한 현미경적으로 보는 하수구들이 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방광에서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구체 혈액이 많이 가면은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혈액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혈압이 높은 사람은 사구체에도 혈압이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네. 압력이 너무 세면 사구체도 힘들어집니다. 압력이 높아서 상처를 입게 되고 사구체가 망가지는데 이 콩팥이 사구체 이 엔지오텐신 차단제는요. 이 사구체 압력을 줄여줘요. 사구체 압력을 줄여줍니다. 근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그 콩팥을 우리가 그 지표가 있어요. 크리아틴이라는 하는 지표. 또 이제 사구체 여과율 이런 지표를 하는데 이걸 갖다 줄여주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와, 이 약 쓰고서 콩팥 기능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 약은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많은 의사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도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인 사람들이 막 나가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그건 일시현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사구체압이 올라가서 자꾸 콩팥이 손상되고 막 단백뇨가 빠져나오거든요. 압력이 세니까 단백뇨가 빠져나오면 콩팥 손상이 점점 더 심해져요. 사구체 기능이 나쁜 것만큼 단백뇨가 나오는 거는 사구체가 많이 망가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콩팥 나쁜 거나 똑같이 생각하는 건 비슷하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나빠진다고. 근데 압력을 줄여주니까 일시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콩팥 기능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죠. 또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에서 오히려 더 엔지오텐신 차단제를 더 써야 돼요. 그래 단백뇨도 줄여주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쓰는 약 막 찾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얘기한다고요.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요, 약을 보면 그 부작용 있잖아요. 부작용 모든 걸 읽고서 그걸 갖다 얘기해요. 근데 부작용은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모든 가능성 하나도 나타난 거 거기다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요. 특별히 어떤 약이 어떤 게 좀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 따지는데 아주 뭐 티끌 같은 거 찾아서 이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은 저희도 쓸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걱정들 하신 게 소변 누다 보면 거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러면 단백뇨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단백뇨 나오네? 그러면서, 단백뇨 나와요. 막 이렇게 걱정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예. 네. 단백뇨가 물론 많이 나오면 거품이 생기죠. 근데 거품이 많아도요, 단백뇨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술 많이 먹었어. 술 많이 먹고 그러면 물론 술을 많이 먹어서 단백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도 염증이 나오고요. 염증이 좀 있어도 나올 수도 있고 염증이 없이도 뭐 음식물의 관계도 있고 뭐 거품 나온 경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검사를 해서 판단해야 되지 거품 나온다고 지레 겁먹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단백뇨 얘기했는데 이게 얘기 드렸잖아요. 단백뇨가 아주 처음에 조금 나올 때가 이제 알부민이라고 그래요. 알부민. 그래서 아주 조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알부민이고 이게 사구체에서 그 하수관으로 내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사이가 이제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사구체 관으로 이제 보내고 소변으로 나오는데 이게 필터가 딱 그 정상이면 딱 막아서 절대 어떠한 단백뇨, 알부민뇨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손상이 되면 처음에 조금 나옵니다. 아주 조금 나와서 30mg 하루, 30mg는 엄청나게 적잖아요. 1g도 아니고 30mg. 그렇게 나오면 그때부터 알부민
뇨가 나온다고 그러고 이때부터 위험도가 확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깨져서 300mg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단백뇨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부민뇨하고 단백뇨는 뭐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양에 따라서 양의 문제다. 알부민뇨, 단백뇨라고 하는데 단백뇨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 심장 콩팥 손상이 많이 됐다. 콩팥이 앞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부민뇨가 증가되면 총 사망률, 심혈관계 사망률이 이렇게 쭉쭉쭉쭉 증가될수록 확 올라가죠. 말했잖아요. 아까 31대부터 그렇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의학적으로 30부터 이때부터 명칭을 한 거죠.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고 300이 되면 단백뇨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더 증가되죠. 그렇게 된 거. 결국엔 뭐 당뇨 환자든지 콩팥 환자든지 돌아가신 건 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갔어요. 그걸로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폐렴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죠. 근데 폐렴으로 사망했다 하지만 급성 폐렴 경우는 좀 드물고 다 이런 만성병 환자가 면역력 떨어지고 몸 다 망가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렴이 생겨서 돌아갔죠. 그러니까 기저 원인은 사실은 다 다른 데 있고요. 그런 걸로 따질 때 심혈관계 사망이 대부분 뭐 제일 많다고 맞으면 돼요. 말씀드렸죠. 만성 콩팥병 원인이 당뇨 48%, 고혈압 21%. 그리고 이 환자가 뭘로 죽느냐? 결국은 심장 질환으로 다 죽어요. 심근경색이나 심장 발작으로 다. 결국엔 다 저희과로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혈압을 이제 수시로 잴수록 좋다. 요새는 이제 다 가정혈압을 잰단 말이에요. 그렇죠. 워낙 보편화돼. 네. 저도 자꾸 권합니다. 가정혈압 재보라고. 왜냐하면 병원에서 혈압 확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배기 혈압. 혈압이 아닌데 병원에 와서 올라가는 혈압은 배기 고혈압. 근데 원래 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고 평소엔 조절이 잘 되는데 병원에 오면 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조절이 안 되는 배기 고혈압. 예, 그런 식으로 명칭을 좀 나눕니다. 어떻게 혈압을 재느냐? 혈압은 아침에 금방 나죠. 여기 뭐 거의 됩니다. 예.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한번 봐야 돼요. 소변을 보고 나서 혈압을 재야지. 소변을 방금 빵빵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잠자기 전까지 딱 어느 시간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 저녁 먹고 재라고 뭐 이런 식으로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돼 있는데 뭐 유럽이나 이런 거 다 보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취침 전까지 한 번 재라. 근데 한 번 잴 때 두 번 연속으로 재서 평균을 내는데 두 사이에 10 이상 차이가 나면요. 이건 좀 대체로 처음 잰 게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한 번 더 재서 처음 혈압 잰 거 빼고 두세 번째 평균을 내면 재고요. 근데 매번 재기가 어려우니까 네. 병원에 방문할 때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혈압 재서 그걸 갖다 주면은 선생님들이 뭐 판단하죠. 근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하루 원종일 혈압 재는 분들이 있어요. 아, 또 너무 많이 계시네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그거 보고 자기 혈압약 뺐다 넣었다 이런다. 그거 엉망이 돼버리죠. 그런 분은 혈압을 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혈압 조절이 오히려 더 엉망이 방해가 돼버리니까. 될 수 있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주의할 거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으면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제예요. 전립선 비대증 약제가 사실 전립선이 이 알파 수용체가 전립선의 근육이 알파 수용체인데 이 알파 수용체를 이렇게 풀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팍 비대된 거를 갖다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누게 하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쓰러져서 잘못하면 뭐 사고가 나고 뭐 뇌출혈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취침 전에 복용하라고 그러고요. 남자 노인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여자는 상관없고요. 네. 노인들 될 때 엔지오텐신 효소 차단제라는 약이 기침 약은 정말 좋은 약인데 딱 저기 하나 문제고 서양인에서는 거의 안 생기는데 동양인에서는 거의 40~50%가 저기 생겨요. 특히 노인들, 할머니 잘 생깁니다. 또 칼슘 차단제는 이제 발목 부종, 다리가 퉁퉁 붓는 그 부작용이 많아요. 그 특히
여자분들이 더 잘생깁니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확실히 부작용이 많아요. 남자보다. 베타 차단제라는 거는 이제 기관지 천식 있는 사람은 베타 차단제를 썼을 때 천식 증상이 좀 악화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천식 환자 병원 가서 한번 물어보고 해야지 본인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부종 생기는 거 칼슘 차단제 이렇게 심하면 누르면 쑥쑥쑥쑥 막 들어가요. 또 많지는 않은데 잇몸이 이렇게 좀 심한 경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잇몸이 이렇게 비유가 돼요. 모르고 치과 계속 다니거든요. 치과 치료가 안 되죠. 치과에 산다 그래도. 이 발목 부종도 막 해서 뭐 콩팥이 나쁘다 뭐든 막 잔뜩 하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칼슘 차단제 먹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약제 처음 먹을 때는 안 생겨요. 대부분의 약제는 약제 먹고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데 칼슘 차단제 저 발목 부종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생겨요. 그래요. 예, 특이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약하고는 상관없는 줄 착각해요. 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좀 얘기할게요. 네. 이게 요새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양, 이 노루, 그 사슴 뭐 이런 종류에서 그 아주 그거 있잖아요. 냄새 나서 이게 아마 그 생식을 위해서 암컷을 막 하려고 냄새 피는 건데 굉장히 적죠. 너무 적죠. 네네. 이건 실제 뇌졸중, 협심증, 식물명색, 심혈관계 연구 결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고 값이 너무 비싸. 금값의 3배요. 그래서 사양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데 요즘 보니까 뭐 베트남을 가든지 동남아 가든지 중국 가든지 침향, 그 나무 있잖아요. 침향 가지고 거기서 나온 침향환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그 쇼핑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팔아 먹고들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침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거의 없어요. 나온 게. 물론 한 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의학적으로 연구 논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 너무 과신해서 사양같이 포장을 해서 팔아요. 사양은 좋거든. 네네. 침향이 딱 사양을 막 얘기하고서 쑥 침향이 딱 갖다 놓고 사양의 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 값은 너무 비싼데 저걸 너무 많이 팔아서 나가서 또 많이들 사오니까 제가 그냥 저거는 너무 좀 조심하시라. 저걸 그래서 비싼 돈 저거 확 칠지도 않고 너무 비싼 돈 들고 막 사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고요. 우황청심원도 엄청 하는데 우황청심원 우황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담낭 거 있잖아요. 담낭 그 성분도 있고 사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급성 발작이 효과적입니다. 부작용이거든. 사실 진정작용이 부작용인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협심증 뭐 발작 이런 데 쓰면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저걸 갖다가 매일 하루 2~3차례씩 먹게 만들어요. 팔면서. 너무 비싸잖아요, 저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저것도 매일 먹으면. 근데 저렇게 고가를 매일 먹을 필요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워낙 뭐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된 지금 그 의학 그 보험으로 얼마나 싸게 먹을 수 있냐 그쵸. 수두룩한데 안전하고 효과 확실하고 그러니까 뭐 갖고 계신 건 좋은데 급성기에 갑자기 뭐 급체하거나 뭐 심장 발작 생기나 병원에 갈 시간이 급박할 때 한번 바로 이럴 정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구심은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그런 협심증 응급약 같은 겁니다. 우리 니트로그리세인 같은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돼요. 저게 어떤 의약품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수입 금지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못 가고 일본 가서는 아마 살 수 있겠죠. 저것도 급성기 심장 발작에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럴 필요 없어요. 워낙 의약품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다 돼버려서 금방 가죠, 교수님. 생각보다 네. 너무 가버렸네. 1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는데요. 교수님께서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네. 것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고,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가, 이게 사실 네, 좀 예,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네. 뭐 비욘드가 유명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그런 쪽은 이제 제가 별로 이렇게 병원에 있고 바쁘고 뭐 하다 예, 보니까 그러시죠. 네, 뭐 네. 별로 이렇게 예전에 한번 뭐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그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기회를 아유,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하죠. 워낙 이제 그 비욘드가 많은 이제 구독자도 많고 뭐 그 브랜드 이름도 유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오히려 제일 좋은 플랫폼 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방송보다도 요즘은 이 유튜브 플랫폼이 더 좋고 요즘 내가 방송을 거의 안 나가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방송이 너무 상업화돼 갖고 그냥 다 스폰서에서 그 건강식품 파는 그거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방송을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유튜브가 훨씬 더 신뢰성이 유튜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네, 좋은 기회를 받았다 생각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예, 앞으로 또 자주 나와주셔서 좋은 네, 말씀 네, 많이 예, 전해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9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